안녕하세요. 모드텍스의 송근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세법 얘기 말고요. 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법률 같은 것들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하이봉 변호사님이라고 저희 모드텍스랑 큰 인연이 있는 변호사님이신데 오늘 상가 임대차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주실 겁니다. 변호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된 지는 이제 10년 되었고요. 8년 전에 개업을 해서 현재까지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거래처 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면서 이런 임대차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임대인도 나름의 사정이 있고 임차인도 나름의 사정이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관련 법률을 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좀 이것만큼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변호사님이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제가 차근차근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 거래처분이 임대인하고 약속을 좀 하셨나 봐요. 커피숍 같은 걸 하시는데 임대인한테 이제 좀 이 커피숍 말고 다른 업종을 좀 못 들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임대인이 그걸 좀 동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혹시 될 소지가 있는지, 법적으로 뭔가 업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건가요, 그게?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임대인이 건물 하나를 사서 그 상가 건물 하나를 사서 그 안에 임차인이랑 약정을 해가지고 이 건물에서는 임차인 당신만 카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약할 때 만약에 서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말로 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있거든요. 우리 법에서는 계약의 효력에 관련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말로 하더라도 네. 충분히 계약으로 성립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임대인이 약속을 안 지키고 그 임차인 카페 바로 옆에 다른 사람이 카페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카페를 낸다거나 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랬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네. 따질 수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계약을 했다, 구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임대인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효력은 있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혹시 뭐 변호사님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녹음기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대화할 때 이렇게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혹시? 원칙적으로는 내가 대화에 참여할 때 네. 녹음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목소리를 허락받지 않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걸 몰래 녹음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 통신비밀보호법 그런가요?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대화에 참여하더라도 녹음을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책임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통상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몰래 녹음을 했는데 이걸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실 때는 이러한 점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몰래 녹음을 하는 것보다는 이 건물에서 나만 카페를 해야 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면은 계약서상의 특약으로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업자분들이 상가를 계약을 할 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어떤 환산보증금 개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넘게 되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몇 가지 사라져요. 그 전에 앞서서 한산 보증금이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기준으로 9억 원이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9억 원 내고 들어가는 분들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증금 1억에 월세 8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딱 9억 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9억 원이 되느냐? 월세 8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8억 원이 되죠. 그리고 내가 임대차 보증금으로 낸 돈이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합해서 9억 원이기 때문에 1억에 월세 80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월세 900만 원이다 이러면은 환산보증금이 1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 환산하는 규칙이 이제 월세 곱하기 100이다.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환산보증금을 넘게 되면은 어떠한 것들이 적용이 안 되냐면은 원래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그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분을 5%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재계약 시 임대료는 최대 5% 이하로만 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임대인 마음대로 그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환산보증금 넘는 계약을 하실 때는 그 계약이 끝날 때 어떻게 될 건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환산보증금 넘는데 내가 여기서 장사를 오래 할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계약 기간을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나 4년 이런 식으로 미리 넉넉하게 잡아두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적용이 안 되는 게 어떤 게 또 있죠? 그 다음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요. 우선 변제권은 경매 시에 내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먼저 앞선 근저당이나 담보권이 없다라면은 이 건물을 경매에서 나오는 돈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거든요. 그게 9억 원까지만 적용이 되고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담보 물건이 우선적으로 변제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처럼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변호사님, 이제 환산보증금이 뭐 9억 원이 넘었다, 서울 기준으로. 그러면 적용되는 그 조항들이 또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더라도 상가 임차인이라는 지위는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임차인들과 동일하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내가 임대차 계약을 A랑 했는데 A가 B한테 건물을 팔고 나가더라도 나는 임차인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한 권리는 행사를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또 계약 갱신 요구도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9억 원이 넘어도 어떤 대항력이라든지 계약 갱신 요구권 그런 것들도 임차인으로서 계속 유지가 된다 말씀이죠. 거기 한 가지 더해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조항도 적용이 됩니다. 그게 어떤 거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조항은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 이 건물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임차료가 밀리지 않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권리금 회수기를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이 임차인이랑 계약을 하십시오라고 임대인에게 얘기했을 때 임대인이 뭐 특별한 사정 없이 그걸 거절을 한다거나 그 상가에서 우리 아들이 그 상가 영업을 할 거니까 그냥 나가시라 라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걸로 보고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서상 뭐 3기에 이제 연체가 됐다라고 하면은 쫓겨날 수 있다거나 임대인의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3기라는 기준,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돼 있는지 궁금하고,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3기 차임액 연체라고 표현하면은 굉장히 이제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3달치 월세가 밀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3달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월세 300만 원짜리 그 임차인이다. 그러면은 월세가 계속 밀려서 9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3기 이상 연체한 거가 되겠죠. 금액적으로 만약에 뭐 월세가 뭐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900만 원이 연체가 되면은 3기에 차임이 연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임차인이 중간에 좀 돈을 갚는다고 하면은 이때는 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번 900만 원 이상 밀리고 나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얼마를 갚든지 말든지 항상 해지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원래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900만 원 이상 차임을 연체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금액이 900만 원을 넘는 기간 동안만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만약에 5월 달에 900만 원이 넘었는데 6월 달에 임차인이 310만 원 갚아가지고 연체된 금액이 890만 원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임대인은 더 이상 해지권을 행사를 못합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만약에 밀렸다 싶으면은 빨리 좀 돈 갚아놓고 중간에 안 되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자금 사정이 급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다만 한 번이라도 차임 3기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은 계약 갱신 요구를 못 하게 돼요. 갱신을 못 한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된 적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거래처 사장님께서 이제 사업장에 에어컨이 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에어컨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 건지,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건지, 이걸 좀 저한테 여쭤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변호사님 이게 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굉장히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가 고장냈다거나 아니면은 창틀에 물이 새가지고 물이 계속 벽을 타고 들어온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것 좀 수리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임대인들이 이거는 당신이 빌린 기간 동안에 생긴 뭐 문제점이니까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찔러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위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준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리를 안 하면은 장사를 할 수 없는 수준인가라는 걸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일러 없으면 겨울에 장사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거의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관이 터졌다. 배관이 터지면은 물바다가 될 텐데 거기서 임대차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외벽 누수, 이것도 물이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겠죠. 그리고 만약에 벽에 균열이 있다. 그럼 뭐 손님들이 무서워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상 이제 이게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는 건데,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용 수익을 못할 정도로 만약에 어떤 것들이 망가지거나 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수선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등이라든지 문고리라든지 수도꼭지 이런 것들은 그런 수선 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 기준으로 이제 에어컨을 살펴보면요. 요즘에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데 에어컨이 없는 상가, 이건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요즘 너무 덥죠. 그리고 뭐 에어컨 수리비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리고 그 에어컨이 임차인이 가져온 게 아니라 임대인이 처음부터 설치해 놓은, 예를 들어서 뭐 천정형 에어컨이다. 이렇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설치한 에어컨까지 수선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천장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해체도 쉽지 않고 애초부터 건물에 딸려서 왔던, 임차인이 들어가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이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외의 것들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중대한 것들, 뭐 에어컨이라든지 임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임대인한테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가를 임차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몇 년까지 우리가 임차를 하고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 시에 계약 갱신 요구는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인데요. 계약 갱신 요구권은 10년까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임차를 했다 그러면은 2034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기간 안에는 그래도 그 환산보증금 9억 원 이내면 서울 같은 경우에 뭐 5%씩은 계속 이렇게 오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끝날 때쯤에 어찌됐든 그 사업자도 어떤 영업권이라든지 권리금 같은 형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이 건물에서 나갈 때 권리금을 지불하고 이 건물을 임차할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쟁점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서로 별개라고 봤어요. 내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계약갱신 요건은 끝나고 임차인이 내 권리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권리금의 시세는 어떻게 좀 판정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임차인이 시세를 좀 알아보고 얼마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건지 상대방한테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권리금을 이제 청구를 하는 건가요? 네. 사실 권리금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거래하는 업종이랑 그다음에 관습이라든지 뭐 동네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사업하는 영역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은 나중에 그 권리금을 계산하는 건 결국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 생기는 건데 그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같은 평형의 같은 업종의 건물에서 어느 정도 권리금을 주고 거래가 이루어지더라 그런 걸 바탕으로 하거나 도저히 이게 권리금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서로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임대인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약을 못하게 그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일 방해라는 것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사례가 전형적인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법에서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 4가지를 거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가로채는 행위. 그러니까 임차인이 받아야 될 권리금을 나한테 줘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으니까 법조문이 생겼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행위라든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테니까 당신 나가라라고 하고서 철거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냥 시설은 두고 나가 이래 놓고서 자기가 임차인을 구할 때 여기 권리금 얼마니까 시설 인수하는 비용으로 얼마 내시오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의 전형적인 첫 번째 사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주도록 하는 행위. 이것도 예전에 임차인이 밉보이면은 종종 일어나던 일이에요. 임대인들이 계약을 할 건데 저 사람한테는 권리금 주지 마라 라는 식으로 회유하거나 여기서 장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한테는 이거 원상회복하고 나가라 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양쪽을 상대로 이렇게 뭐 일종의 갑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걸 또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보고요. 이번 사례에 딱 들어맞는 사례가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라고 합니다. 기존에 만약에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이었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볼게요. 무조건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 행위냐? 이건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은 기존에 임대인이 너그러워가지고 당신 장사 잘 안 되는데 그냥 임대료 시세가 1억에 300인데 내 1억 200만 원만 받을게요. 이렇게 해서 1억 200을 냈던 거라면은 1억에 300을 새 임차인한테 요구하더라도 이게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냐 그런 의문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존 시세가 만약에 1억에 200만 원이었다 1억에 300만 원으로 올리겠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임대인이 종전에는 좀 싸게 해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주변 시세가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주변 시세에 비해 얼마나 높게 불렀느냐. 그래서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중점으로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업을 이제 확장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럴 때 기존에 해놨던 인테리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해놨는데 또 나갈 때는 또 철거 비용이 또 들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맞습니다. 이거를 꼭 철거를 해놔야 되는 건지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건지 이게 좀 안 할 수는 없는 건지 좀 이런 것들 궁금하거든요. 혹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로 내가 빌렸다. 근데 거기에 뭐 인테리어를 얼마를 했건 나중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는 그게 전혀 소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나갈 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일 업종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빼나가야 되냐. 이 원상회복 비용은 그러니까 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시설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또 다른 임차인을 구했을 때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당연히. 보통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잘 안 생기죠.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상황이다. 그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다.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은 시설을 인수하는 비용을 내는 거기 때문에 시설과 영업을 인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안 하고 나가도 되겠죠. 상가 임대차가 끝나고 나갈 때 임대인이 이제 보증금을 좀 이렇게 미룰 때가 있잖아요. 나갔는데 좀 나중에 줄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보증금을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일단 이러한 사례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도 돈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임차인이 이제 계약 끝나고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새로운 건물에 보증금도 줘야 되는데 돈을 당장 묶이게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에 사업자 등록도 이전하고 짐들도 다 빼서 나갈 상황이 되었다. 그때까지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돈을 못 받고 나간 임차인이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등기부 등본은 누가 떼보면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를 법원에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때 나가도 되느냐,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그 등기가 기재가 됐을 때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임차권 등기가 부동산에 기재가 된 다음에 나가야지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서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일이 아니라 그 등기일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등기 기입일이 그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짐을 빼더라도 내가 그 상가에 대해서 비밀번호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짐의 일부라도 남아있다든지 그러면 점유가 해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점유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단 그 새로운 데로 가더라도 점유는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저는 이제 고려처 분이 이제 임대인이셨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임차인분이 사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야밤도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비품 같은 게 계속 몇 년째 있더라고요. 이게 뭐 보증금도 다 까지고 그게 한 3년 정도 그렇게 놔뒀었던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건물 인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건물 인도 청구를 해서 건물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렇게 하면 그때가 되면 이제 강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집기도 뺄 수가 있고 원상회복을 물론 내 돈이 들겠지만 할 수가 있겠죠. 그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릴까요?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이 끝난 게 확실하고 계약을 갱신한 적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소송 자체는 아마 6개월 내외에서 끝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해놔야 됩니다. 임차인이 이 건물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이 점유를 넘길 수 없다라는 거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다 나름의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상가 임대차 관련 법률 설명해 주신 우리 하이봉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좀 사업자분들한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